여기 핀란드의 한 마을, 의문의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밟고 있는데요. 이때 갑자기 한국 진돗개가 그 남성을 향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수석 게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헬나 안데르손이라고 합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공기가 유독 매서웠던 어느 겨울날, 제 일상은 늘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모바일 게임 개발에 매진하는 생활이었죠. 세계적인 게임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라는 직함이 주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함이 커져갔어요. 저의 작은 아파트 창 밖으로 보이는 헬싱키의 풍경은 언제나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붉은색 벽돌 건물들 사이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이 이 고요함을 깨뜨렸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일상처럼 즐겨 마시던 시나몬 향 커피 한 잔을 들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창문에 서서히 흐릿한 안개를 만들어냈죠. 새로운 게임 기획을 위해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찾아보던 중이었어요. 스칸디나비아의 모던한 디자인, 고딕 양식의 웅장함, 그리스의 신전들을 지나 우연히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었는데 마치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기와 지붕은 마치 수채화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창의 무늬는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했습니다. 특히 마당 한켠의 작은 연못에 비친 하늘은 또 다른 세상을 담고 있는 듯 했죠. 그 순간 제 아파트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직선적인 디자인이 더욱 단조롭게 느껴졌어요. 핀란드의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실용성과 미니멀리즘을 추구했지만 한옥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자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식을 배워 만들어 보기도 했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이 문화가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 것만 같았어요. 평소 꽤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안정적인 삶에 대한 의문이 터져나왔고 갑작스럽게 휴직계를 냈어요. 동료들은 제가 번아웃이라도 온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세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어느새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늘어났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나누는 따뜻한 밥상은 혼자 먹던 샌드위치보다 훨씬 특별해 보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식 요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유튜브를 보며 김치찌개를 끓여보고 불고기를 만들어 보았죠. 서툰 솜씨로 만든 요리였지만 낯선 양념과 향신료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맛에 가슴이 설렜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조금씩 한국의 맛을 이해해갔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에는 노트북으로 한국어 강의를 들었고 퇴근길에는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으며 귀를 익혔죠. 때로는 회의 중에도 한국의 전통 문양을 휘갈겨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안정적인 커리어, 헬싱키 중심가의 멋진 아파트, 꾸준히 오르는 연봉.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한 결정을 내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도시 풍경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며 여러 번 되물었어요.
최근 성공적으로 출시한 게임의 실적이 좋았고 곧 진급 심사도 예정되어 있었기에 그들의 놀람은 당연했죠. 동료들은 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일부는 제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10년간 정들었던 아파트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플랜트들은 옆집 리사에게 맡겼죠. 창가에 놓인 화분들을 건네주며 그녀는 제가 곧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둘러보며 찍은 사진 한 장에는 석양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의외로 아버지는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찾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남기시며 저녁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회사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제 앞날을 축복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마티, 에바, 소피아,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친구들은 제가 6개월 후면 다시 돌아올 거라며 농담을 던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봄이었습니다. 헬싱키의 차가운 겨울과 달리 한국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할 수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선 도시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북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만난 한옥들은 제가 본 사진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돌담길 위로 늘어진 나뭇가지와 기와 지붕의 그림자가 만드는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때 한 할머니께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김명숙 할머니였어요. 길을 헤매고 있던 저를 보시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짓으로 게스트하우스 방향을 알려주셨죠. 그분의 한옥에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한옥 마당에서 마주한 햇살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어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잔잔히 울리고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에서는 봄의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죠. 특히 온돌방의 따뜻함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핀란드의 첨단 난방 시스템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할머니께서는 고향을 떠나온 제 마음을 아시는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온돌방의 따뜻함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핀란드의 첨단 난방 시스템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죠.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은은한 햇살 아래 낮은 천장과 정갈한 창틀이 만드는 그림자가 방 안에 독특한 패턴을 그려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고향을 떠나온 제 마음을 아시는지 더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며 가끔 핀란드 이야기를 물으셨고 서툰 영어로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셨죠.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손짓과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하시려 애쓰시는 모습에서 깊은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방 한켠에는 할머니께서 준비해주신 두꺼운 이불이 곱게 개어져 있었고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전날 밤 마시다 남은 보리차가 담긴 옥색 다기가 놓여 있었어요. 찻잔에 비친 하늘이 마치 작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 특별한 아침을 만들어냈죠. 처음 계획은 일주일간의 게스트하우스 투숙이었지만 할머니의 제안으로 한옥 별채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기둥과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아침 햇살, 마당의 작은 연못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처마 끝 풍경 소리는 제가 그토록 찾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한국 전통차를 우려주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비록 서툰 한국어였지만 그 속에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삶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때로는 말씀이 없이도 제 마음을 읽어주시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종종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지금과 똑같은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한 장의 사진에는 이 한옥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변화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각 방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머무는 별채는 원래 할머니의 딸이 사용하던 공간이었다고 했죠.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 딸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를 더 각별히 여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께서 준비해주시는 전통차는 그날의 날씨나 제 컨디션에 따라 달랐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날엔 귤껍질차를, 비 오는 날엔 생강차를 우려주셨죠. 그리고 항상 옆에는 직접 만드신 한과가 곁들여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옥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창호지 문을 열어 바람을 맞이하는 일상이 게임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왔어요. 특히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좁은 마당이 만드는 그림자의 움직임, 창호문이 만드는 빛과 그림자의 패턴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윷놀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4개의 윷가락이 만드는 수많은 경우의 수와 전략적 요소들이 현대게임의 핵심 요소와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했죠.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한국의 전통놀이와 현대게임의 접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우연히 온라인 게임 개발자 포럼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게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댓글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앤더슨 정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개발자였어요.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게임으로 재해석하는 제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통된 비전을 발견했어요. 현대적 기술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아이디어 교환이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해 갔습니다. 앤더슨은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종로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난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열정적이었죠. 노트북을 펼쳐 자신이 구상한 게임 엔진을 보여주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옥의 공간미를 어떻게 게임에 담아낼지, 전통놀이의 규칙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할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죠. 앤더슨은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저는 헬싱키에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습니다. 특히 앤더슨이 제안한 계절의 변화를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한옥의 마당에서 보이는 하늘,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눈이 쌓이는 풍경을 게임의 시간 개념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었죠. 이는 제가 헬싱키에서 경험한 북유럽의 계절감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북촌의 거리를 산책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발견했어요. 창가에 앉아있던 한 마리의 진돗개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분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진돗개의 이름이 루비였어요. 전 주인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버려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우울증에 걸려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앞에 있는 루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호소에서는 외국인인 제가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보호소를 찾아가 루비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루비도 점차 저를 기다리는 듯 했죠. 제가 도착하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었고, 산책할 때면 제 곁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루비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한옥에 개가 있어야 좋다며 예전에도 늘 개를 키우셨다고 했죠. 할머니는 오래된 서랍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20년 전 키우셨던 진돗개의 사진이었어요. 털 색깔도 루비와 비슷했죠. 할머니는 그 개의 이름이 충이었다고 하셨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사진 속 충이는 마당 평상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할머니는 충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마음이 아파 더 이상 개를 키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옥은 개와 함께 살아야 제대로 된 한옥이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동네 한옥마다 개 한 마리씩은 있었다고 해요. 개들이 한옥을 지키고 주인을 보호하고 정서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어 주었다고 했죠. 특히 진돗개는 충직하고 영리해서 한옥의 가족으로 가장 적합한 견종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루비를 데려오기 전에 마당 한켠에 특별히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오래된 평상 밑에 포근한 담요도 깔아주시고 물그릇을 둘 장소도 정해주셨죠. 심지어 루비의 간식거리로 손수 만드신 고구마 말랭이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렇게 루비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루비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어요. 한옥의 구조를 금방 파악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죠. 마당의 평상 밑이 루비의 아지트가 되었고, 툇마루는 낮잠 자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마당을 쓸 때면 루비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같이 다녔죠. 아침이면 루비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네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루비 덕분에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났죠. 앉아, 기다려, 산책 같은 간단한 명령어부터 시작해서 이웃들과 나누는 대화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면 루비가 조용히 제 발치에 누워있곤 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어주었죠. 특히 프로젝트로 고민이 많을 때면 루비와 함께하는 산책이 최고의 휴식이 되었습니다. 가끔 루비의 눈을 들여다보면 제 모습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닮아 있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깊은 교감이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루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제 서울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루비는 제 곁을 더욱 지켜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헬싱키가 떠오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루비가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위로하듯 바라보았죠. 그 따뜻한 온기가 향수병을 달래주었어요. 가끔은 루비와 함께 처마 밑에 앉아 내리는 비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루비와 제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죠. 실제로 제가 일에 몰두해 식사를 거르려 할 때면 루비가 먼저 알아채고 앞치마를 입은 할머니께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앤더슨과 저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로 토론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게임으로 구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앤더슨은 실리콘밸리의 최신 트렌드를 강조했고, 저는 전통의 본질을 지키고 싶었죠. 특히 사계절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의견이 크게 달랐어요. 앤더슨은 화려한 그래픽 효과로 계절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저는 한옥마당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를 담고 싶었죠. 창호지 문에 비치는 은은한 달빛, 처마 끝에 맺히는 빗방울, 마당에 쌓이는 낙엽처럼 섬세한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로 지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내어주시는 보리차 한 잔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루비도 우리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듯 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앤더슨이 자신의 한국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전쟁 때 미군이었던 할아버지를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신 할머니께서 항상 고향의 정취를 그리워하셨다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점차 우리만의 작업 리듬을 찾아갔어요. 아침에는 한옥의 일상을 관찰하고 오후에는 기술적인 구현을 논의했죠. 저녁이 되면 마당의 평상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코딩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주시는 식혜 한 잔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었어요. 특히 한옥의 공간미를 게임에 담아내는 작업은 흥미로웠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방과 방 사이를 이동하는 동선, 창호문을 열고 닫으며 변화하는 공간감, 처마가 만드는 그림자의 움직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게임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어갔어요. 루비는 우리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는 특별한 관객이었습니다. 가끔은 화면 속 캐릭터의 움직임에 반응하며 짖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우리 곁에서 잠들기도 했죠.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프로젝트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어요. 앤더슨과 저는 서로의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를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의 현대적 감각과 제가 발견한 전통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죠. 이제 우리의 게임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닌 문화의 창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베타 테스트 결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한옥의 처마 밑으로 비치는 달빛을 현대적 라이팅 기술로 구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앤더슨이 제안한 실시간 그림자 효과와 제가 고집했던 전통적 색감의 조화가 완벽했죠. 게임 업계의 여러 매체에서도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출시 전부터 가장 기대되는 인디게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핀란드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설립했던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잠시 귀국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짐을 챙겨주셨어요. 루비는 이미 제 가족이었기에 데려가기로 했죠. 다행히도 핀란드는 반려동물 입국이 비교적 수월했고, 할머니께서도 루비와 제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지키는 견종이라며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하셨어요. 앤더슨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프로젝트는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루비의 입국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할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루비의 목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전통 방울을 달아주셨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루비는 마치 제 마음을 아는지 평소보다 더 얌전히 제 곁을 지켰어요. 검역과 입국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한 번의 지짐 없이 차분히 기다려주었죠. 비행기에서도 루비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내내 제 발치에 누워 얌전히 있었어요. 승무원들도 이런 루비의 모습에 감탄했죠. 헬싱키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아파트였지만 루비 덕분인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들 때 루비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한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루비와 함께 핀란드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루비는 금방 적응했어요. 특히 헬싱키의 하얀 눈을 보고 신기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날 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노트북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았을 때 루비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과거 회사의 투자자였던 마르쿠스와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 중인 새로운 게임의 소스코드를 요구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자 아시아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루비의 날카로운 경계 태세에 마르쿠스와 그의 일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루비가 순간적으로 그들 앞으로 달려가며 크게 짖었고 놀란 그들이 뒤로 물러서는 사이 저는 비상벨을 누를 수 있었어요. 곧이어 건물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고 마르쿠스 일행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술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루비는 여전히 긴장된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켰어요. 저는 루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달아준 방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은한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마르쿠스 일행은 이미 며칠 전부터 회사를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안전했고 루비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죠. 마르쿠스의 위협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의도치 않게 제가 개발 중인 한국 전통문화 기반 게임에도 관심이 쏠렸어요. 특히 게임의 독특한 비주얼과 스토리가 북유럽 게임업계의 주목을 받았죠. 루비 덕분에 위기를 넘긴 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한옥의 건축미와 전통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임은 베타 테스트에서 놀라운 반응을 얻었어요. 특히 사계절의 변화를 담은 한옥마당의 모습은 북유럽 유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테스터들은 특히 봄날 한옥마당에 떨어지는 벚꽃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한옥에서 보았던 그 섬세한 풍경을 게임에 담아내려 노력했거든요. 여름날 처마 끝에서 들리는 풍경 소리, 가을의 단풍이 물드는 마당, 겨울 눈이 소복히 쌓인 기와지붕까지 헬싱키에서 보낸 시간들이 오히려 한국의 계절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앤더슨도 놀라워했어요. 특히 루비를 모델로 한 게임 속 진돗개 캐릭터는 테스터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충직하면서도 영리한 모습이 게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였죠. 루비는 이제 제 곁에서 게임 개발을 지켜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게임이 완성되어 갈 무렵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핀란드와 한국 두 곳 모두에 회사를 두기로 한 거예요. 헬싱키의 기술력과 서울의 문화적 감성을 결합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죠. 앤더슨도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는 실리콘밸리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오기로 했죠. 루비는 이제 회사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때마다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루비의 모습은 해외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어요. 이제 저는 주로 서울에 머물면서 분기마다 2주씩 헬싱키 지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루비와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할머니께서 그 기간 동안 루비를 돌봐주시기로 하셨죠. 오히려 할머니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리신다고 해요. 루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할머니께도 특별한 일상이 되었나 봅니다. 루비는 이제 서울의 한옥에서 완벽한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마당의 평상은 여전히 루비의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고 골목길 산책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죠. 가끔 제가 헬싱키에 다녀올 때면 루비는 마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듯 더 애교도 부리고 장난도 친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서울에 올 때마다 여전히 아침마다 전통차를 우려주십니다. 루비를 위한 특별한 간식도 항상 준비해 두시죠. 앤더슨과는 이제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고 우리의 게임 스튜디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요. 가끔 한옥마당의 평상에 앉아 루비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연히 본 한 장의 한옥 사진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요. 단순한 여행이나 일시적 체류로 끝날 수 있었던 한국에서의 시간들이 루비를 만나면서 제 삶의 전부가 되었죠.
이제는 헬싱키보다 이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좁은 골목길을 산책할 때마다 마주치는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할머니의 한옥에 가득한 정겨움, 그리고 무엇보다 루비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제 삶을 완성시켜준 특별한 선물이 되었어요. 루비를 만나게 해주었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으며 잃어버렸던 삶의 여유도 되찾게 해주었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따뜻한 나라에서 루비와 함께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써주세요. 저희 감동 카페인 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